최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G11 구상에 전격적으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강대국과 어깨를 동일하게 하는 대열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모습이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그들의 네트워크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면에서 반길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의 부담으로도 다가오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국이 군사 네트워크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토, 한국과 협력 의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결코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적극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동참을 요구받을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멤버는 아니지만 글로벌 파트너로서 오랜 협력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론된 한국은 나토 10년 계획에 지속적으로 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토 멤버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한국 같은 국가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경계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 참여를 바란 것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9일 밝힌 10개년 구상은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해가는 세계에서 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는 대목이 주목된 것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전 세계에 걸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열린 사회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북극과 아프리카를 비롯해 우리의 주요 기반 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점차 밀착하면서 안보 문제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 대립이 격해지면서 등장한 신냉전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미국이 최근 독일에서 미국을 10,000명 정도 감축시키려고 하자 유럽 내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쟁을 거듭해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미국 분담금을 22%에서 16%로 줄이는 데 성공하는 등 미국이 발을 빼는 모양새로 갑니다. 결국 나토 총장은 오는 2030년까지 뜻이 맞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규칙과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미권인 호주, 뉴질랜드와 G7인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이 나토와 밀접 협력 라인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적인 데다가 오랜 협력 관계로 인해서 이번 10개년 계획에도 언급되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방력은 객관적인 평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에 따르면 전 세계 7위의 군사력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미국과 영국 중심인 나토는 한국 및 호주, 일본 등을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한국도 협조해 왔습니다만 이번엔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채워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토 총장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점점 더 한국에게 부담되는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정황이 다방면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심상치 않은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알래스카의 폭격기 접근.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점점 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알래스카 근처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Tu-95와 수호이 전투기 등을 미국 방공식별구역에 띄우며 도발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F-22인 랩터를 띄우고 폭격기를 차단하며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지 시간 6월 10일에 있던 일인데 불과 10일 전인 지난 5월 30일에는 반대로 흑해에 미국의 폭격기 B-1B가 러시아 방공식별구역에 가깝게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수호이 전투기를 띄워 미국을 차단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최근 미국이 지난 21일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분야 중요 다자협정인 항공자유화 OS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러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역시 한국에도 장차 나토나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 혹은 동맹으로서 부담을 갖게 합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을 대항하면서 한국은 반복적으로 참여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나토나 미국 동맹 라인에 적극 가담되어 러시아나 중국을 대처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 혹은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셈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을 연례 행사같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런 도발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박하고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는 새로운 미중 간 불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중국의 핵 확장 저지하겠다. 미국이 미러 핵무기 통제 협상에 중국도 참여할 것을 압박하면서 핵 군비 통제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영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S&P는 11일 미중 간의 무역, 기술, 안보, 이념 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 군비 통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미-러 간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는 양국에 배치하는 핵 탄두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러는 이 협정 갱신을 위해 협상 중이며 오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예정인데 미국은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해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참여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중국은 미중러 3국 군비 통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세계에서 핵 보유량이 가장 많은 미국, 러시아는 핵 군축 이행에 특수하고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향해 강대국 지위를 얻으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핵 확장에 더는 비밀의 만리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S&P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핵 보유량이 미러보다 적다면서 양국이 보유량을 중국 수준으로 줄이거나 중국이 양국 수준으로 핵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중국은 3국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간의 핵 문제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핵은 각국의 핵심 전력인데 이런 부분에서 미중 간의 다툼이 생기면 이것은 곧 한국의 부담으로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경제 네트워크인 EPN에 적극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으며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의 주요 멤버이자 미국의 동맹으로서 적극 활약해주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 중국이 한미 간의 사드 때처럼 이렇다 할 경고나 횡포 등은 부리지 않고 있으나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이나 공조 체제를 다져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중국이 호주를 향해 현재 행하고 있는 경제 보복 혹은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유럽과 미국의 거대 협력 라인에 일찍이 포함되는 것이 국익에 유익한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자칫 한국에는 이득 하나 없이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양자택일 가운데 선택을 하지 말고 중간자적 위치를 부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한국은 미 중간의 중간자 역할 강조해야.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0일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관영 매체 등은 중국이 세계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희생했다는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EU에 발끈했고 중국은 EU와 전략적인 협력의 관계이지 이러한 비난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금의 사태는 다시 동서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매일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가지 예에서 보았듯이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진영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 양자택일보다는 중간자 위치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1일 2020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압력에도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실질적인 홍콩 흡수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중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양국 간 갈등은 심화하고 진영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의 탈동조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선 뚜렷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선 양자택일이 아니라 중간자 위치가 미국과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찾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 및 일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중국 공동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중국은 협력국에는 무역이라는 당근을, 비협력국에는 경제 보복이라는 채찍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국제 정치와 경제를 사안과 시기에 따라 연계 또는 분리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안보 쪽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되고 미국과 훨씬 깊은 협력 관계라도 일방적인 한쪽의 편을 들다 보면 한국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급격하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 나왔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을 잘 방어한 나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서방사회에서는 기존 파트너인 한국을 더욱더 자신들의 든든한 협력자로 앉히길 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G11 멤버 제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신중한 외교 전략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극심한 외교적인 갈등으로 돌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수출 규제 관련 WTO를 제소한다는 초식의 강력 경고를 하고 나서며 마찰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국가 같지만 현재 양국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나 관습 등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각국의 특성이 드러났고 전 세계에서 보이는 반응도 갈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해 큰 우려를 낳고 있고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일본 재정 건전성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국가의 부채는 세계 1위로 그 규모가 1경이 넘는데 일각에서는 많은 부분이 대외 부채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과연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가 없나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풀며 경제 살리기에 나선 국면에 일본은 기존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민당 등 일부 의원들은 현대 화폐 이론 MMT를 일본에 적극 도입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도 시행하고 있는 화폐 발행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의 의지에 올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국채 발행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0 회계년도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160조 3천억엔, 약 1,7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최고 기록을 세운 2019년도 104조 7천억엔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전액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역대급의 국채를 발행하며 일본 은행은 국채가 잘 소화되도록 시장을 통해 이를 대량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재정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 재정법 5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 의결 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본 은행이 재정 파이낸스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파이낸스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국제의 화폐화라고도 불리우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국채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이렇게 국채를 사긴 하지만 GDP의 30에서 50% 정도로 조절하는데 일본은 무려 120%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의 국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의 AA-보다 2단계 낮은 A등급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본은행의 국채 사들이기는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의 짐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혼 소켄의 가와무라 사유리 수석연구원은 일본은행의 매입 방식은 이상하며 손실을 내기 쉽고 재정 규율도 느슨해진다. 통화의 신용에 영향을 주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을 일으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 여러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일본을 떠날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빚 관리가 실패임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약 40%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외교 천재라는 아베 총리. 받아든 충격적인 성적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요국 외교 구상이 줄줄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공을 들여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2020년에 가장 공들여온 연례 외교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었습니다만, 복수의 일본 언론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연내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이 매우 컸고 최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중국의 홍콩 정책이 일본 내에서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빈발하면서 일본 우파를 중심으로 국빈 초청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최근 NHK 인터뷰에서 코로나 책임은 중국이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팬데믹 책임론에 편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베 총리와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배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자 G7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며 미국의 포위망을 견제하고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독일은 미국과 현재 G7 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아 당장 중국의 우군 만들기 혹은 다자주의를 주장하기에 좋으니 이에 적극 시진핑 주석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니 일본은 적어도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새로 규정할 역사적인 5번째 정치 문서를 발표해 정치적 유산으로 삼고 싶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중국을 향해 영원한 파트너라고 칭하는 등 중일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에너지로 공들인 것에 비해 매우 초라한 결과로 귀결된 셈입니다. 러일 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러시아 외교에서 역점을 둔 것은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입니다. 분쟁 지역인 쿠릴 내개선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와의 전후 처리를 포함한 처리 협상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일본은 평화 조약을 추진하면서도 일본 교과서에 러시아의 쿠릴 섬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게재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대독일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에 아베 총리가 초대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으며 조건 없는 만남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이 김 위원장과 모두 정상회담을 했으나 아베 총리는 하지 못한 것인데 일본의 납치 문제를 비롯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북한과의 문제들이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상황이 매우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시선을 외국으로 돌려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재료들로 사용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구본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는 수사를 사용하며 여론의 관심을 국내 정치에서 돌리는 재료로 외교 정책을 곧잘 활용해 왔으며 한국에는 한국 때리기 형태로 늘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켜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본만 제외하고는 외교적으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G7 추가 멤버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이 강대국 외교 라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이는 한국의 위상과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 가운데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한국을 압박해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미중 모두 자국의 경제나 사회 안정 문제 해결이 매우 심각하며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몰아붙이는 상황은 쉽게 등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